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4년 2월, 저는 훈련소에 입소하였습니다. 처음엔 적응하지 못해 힘들다는 생각과 나와 맞지 않는 곳 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며칠이 지나자 현실을 수용하고 훈련소 생활을 나름대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경계 근무를 일반 병사들이 하지만 훈련소에선 훈련병도 순서대로 일반 병사와 짝을 지어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곤 합니다. 제가 야간 경계 근무를 서게 된 날, 저는 부대 뒷산에 있는 외곽초소로 배속되었습니다. 그날 암고는 매미, 나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상 근무를 서는 일반 병사는 저녁이 2달 남은 병장이었습니다. 병장은 초소 안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초소 밖에서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서는 동안 그 병장은 자랑하듯 자신의 군 생활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이야기도 떨어져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보이는 건 흑백의 음영으로 비치는 수풀과 나무들 뿐.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검은 그림자를 한 나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린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무들이 작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열 살 정도의 아이의 그림자들이 제 시야에 하나 둘씩 늘어만 갔습니다. 저는 턱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돌려 초소안을 보니 병장은 졸고 있었습니다. 다시 산등성이를 보니 그 아이 형체의 그림자들은 강강술래를 하듯 손에 손을 쥐고 있었고 점차 산등성이를 내려왔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산등성이를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들. 저는 M16을 든 채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터질 것 같은 심장 소리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미! 매미! 갑자기 초소 뒤에서 암구호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순찰을 온 장교를 향해 병장이 암구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지나간 후 병장이 말했습니다. 야, 훈련병. 신병이 그렇게 얼빠져 있으면 어떡해? 난 곧 전역하니까 괜찮지만 신병이 그러면 욕 제대로 먹을 거야. 너 정말 걱정된다. 변명처럼 저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들은 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군부를 설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뭡니까? 절대 한 군데만 봐선 안 돼. 특히 야간처럼 시야가 흐려질 때면 한 곳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동공이 흔들려서 보이는 물체들이 제멋대로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납득했습니다. 어차피 귀신을 안 믿던 저에게는 당황스러운 기억보다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소리는 어디서 울려 퍼진 소리인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리 와.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여직원 A씨가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것은 새벽 1시가 넘은 후였어. 집 근처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벌써 끝나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지. 그날따라 택시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30분을 기다려서야 겨우 택시를 탈 수 있었어. 아무런 생각 없이 창밖의 경치만 바라보며 집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창밖의 경치가 낯선 느낌이 들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았지. A씨는 당황해서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니, 그쪽 길이 아닌데요? 아니, 왜 이쪽으로 가요? 라고 물었어. 하지만 오히려 택시기사는 A씨에게 물었지. 손님의 집보다 옆에 손님이 집이 더 가깝기 때문에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A씨는 운전기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옆에 손님이라뇨.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택시를 잠시 멈추고 운전기사가 뒤쪽을 향해 돌아봤어. 손님, 아까 전에... 뒤돌아서 말하던 운전기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 분명 동요하고 있는 표정이었어. 어라? 또 한 분은 어디 계시죠? 아까 전에 함께 타셨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처음부터 혼자 탔어요. 이런 걸로 장난치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에? 아니, 아까 손님과 함께
짧은 머리 여자분이 함께 타시면서 손님은 땡땡까지, 그리고 그 여자분은 XX까지 아니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운전기사는 허둥지둥대며 변명했어.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표정으로 손님, 요금은 필요 없으니까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말했어. A씨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운전기사의 간절한 부탁에 화를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걷는 동안 생각나는 일이 있었어. 운전기사가 말했던 XX라는 장소. 예전에 귀가 중이던 여직원이 스토커에게 습격당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였지.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의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선 어떤 꿈이냐 물으니 할머니께선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어.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는 아이 또 그 소린가? 라고 내심 흥미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에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 요전에 말했던 그 얘기에 담이 있어요.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니.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벽장문을 열려 쓱 하고 벽장? 그러고 나면 위에서 내려와 털썩하고 내려온다니. 뭐가? 무녀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걱정 말라며 난 멀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에 조용한 방 안에는 흔들흔들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저 무녀님이 입는 흰색과 빨간색 하카마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녀님이 내려오는 동안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 놓습니다.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속는 셈치고 가지고 있으라며 함께 받은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 쯤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흔들 흔들. 아, 역시 또 나타났군. 이라고 생각하며 벽장 쪽을 보니 그곳에는 무녀님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그 순간부터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합니다. 무엇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풍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적의 효과였습니다. 부적을 베갯머리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의 꿈의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그 무언가에게 친구에게서 받은 부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내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부적을 준 친구에게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하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하는 절을 찾아가서
불죄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무녀는 사람에게 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았고 벽장에서 튀어나오는 건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인데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냐고 묻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밖에 듣지 못했지만 꽤 오래전 무녀님이 목을 매 자살한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비용 절감을 위해 몰래 사용한 것 같은데 지인이기도 했고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벚꽃나무는 절로 가져가 불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무녀님과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무녀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걸렸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마을에서 자살한 무녀에 대해 아는 사람이나 이야기가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불죄를 해준 절에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았는데 절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저희도 무녀분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자살한 무녀와 저희 절은 이 마을을 아주 옛날부터 사악하거나 이롭지 못한 것들로부터 함께 지키는 양대축이었는데 그 자살한 무녀분에 대해 이르러 어떤 악한 존재와 대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녀와 저희 절이 함께 어떤 의식을 치루었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대립했다는 악한 존재는 제대로 된 본체도 아니었다고 하고 극히 일부분의 신체만이 나쁜 영향을 주변에 주었던 것 같은데 대립했던 결과는 무녀분이 자살한 결과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했던 당시 주지스님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몸을 상하기도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아주 먼 옛날에 이 마을 부근에 어떤 악한 존재의 사지를 잘라 각각 다른 장소에 봉인했다는 글 하나만 짧게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기록이나 방법 등은 모두 소실된 상태라 저희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녀분이 자살할 때 마땅한 후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이어지던 무녀는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싼 방을 하나 찾았다. 이른바 사고 물건이었다. 그 방에 살던 사람이 자살했다고 집주인이 그러더라. 나는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라 그대로 방을 빌렸다. 딱히 방 안에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하진 않았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하나 귀신이 되어 남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방엔 묘한 그림자가 있었다. 누군가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림자였다. 뭔가 싶어서 바라보면 금세 사라진다.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같은 일이 몇 번이고 일어났다. 끝내는 누군가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아이가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내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곤 했다. 자살한 사람은 어른이었기에 내가 지레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침대에서 문득 눈을 떴을 때 아이가 위에서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은 뒤 얼굴을 트게 된 옆집 이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그 방에서 자살자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아동학대로 인해 여자아이가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른바 아동방임이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식사도 주지 않아 굶어 죽었다고 한다. 그 후 그 방을 빌린 사람은 나까지 모두 5명. 대부분 금세 방에서 도망쳤던 모양이다. 자살한 건 내가 오기 전전번의 사람. 아이의 원령에게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었단다. 그 뒤 나는 어떻게 됐냐고? 어깨를 으쓱하고 이야기를 흘려보낸 뒤 계속 그 방에서 살았다. 아이의 기척은 그 후에도 느낄 수 있었지만 무시하면 그뿐이었다. 난 2년 정도 살다 그 방에서 나왔다. 그때는 그걸로 그 아이와 이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새로 얻은 방에도 그 아이는 나타났는걸. 지금도 되게 무시하고 있지만 가끔 말을 걸어주면 아이가 반갑게 웃곤 한다. 섭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어제 저녁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야. 선생님께서 여고생 시절에 수봉공원이라는 곳에서 겪은 일이라고 해. 그 공원에는 등산로가 있고 산을 나선형으로 감아 오르는 길이 있고 중간에 108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대. 그런데 그 계단 옆에는 가림막 정도로 사용되는 키가 180 정도 되는 긴 수풀이 있었다고 해.
밤에는 불이 하나 없어서 산에 오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정상에 있는 정자에만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해. 어느 날 친구분과 공원을 찾은 선생님께서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는 놀이를 하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올라가던 중 그 숲을 뒤에서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고 해. 아무리 봐도 사람 머리 같았다나 뭐라나. 아, 그때였어. 갑자기 그 물체가 뛰쳐나와 달려왔대. 온 몸을 검은 천으로 두르고 눈만 보이는 상태였다고 했어. 선생님은 정상으로 급하게 뛰어 올라갔고 친구분은 등 뒤에서 그 사람이 달려오는 상황이어서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올라오셨다고 해. 허겁지겁 올라 정상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기도 해서 내려가면서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해. 무서움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내려갔는데 아까 그 검은 물체가 계속 땅에 엎어져 있었다고 해. 두 분께서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정신없이 내려오셨다고 했지. 당시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서 잠시 실어증에 걸리셨다고 해. 이를 이상하게 여기신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물어보셨고 필담을 통해 그 일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고 해. 원래 꼭대기의 정자는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문둥촌이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그 정자는 문둥촌이 아니게 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검은 천을 두른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 환자였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고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나와 친구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던 것인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니 상처를 받고 엎어져 울고 있던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계신데